안녕하세요. 뻔뻔한북돋빵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월이 금리 인하를 열어두는 오픈마인드. 어찌 보면 기존에 가지고 왔었던 이 트럼프와 정반대되는 엄청난 금리 동결, 심지어는 금리 인상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나올 만큼 파월의 스탠스는 굉장히 견고했었죠. 근데 엊그제 이 FOMC 회의 잭슨 홀 미팅에서 굉장히 스탠스가 좀 유연하게 바뀐 듯한 워딩도 던졌습니다. 위험의 균형이라는 전제는 던졌어요. 지금 밸런스가 어느 정도 고용지표와 경제지표, 상당히 인플레의 어떤 관세 영향으로 인해서 리스크가 큰 가운데에서도 밸런스가 맞고 있다. 그래서 정책 기조를 조정하는 것, 정당화할 수도 있겠다라는 힌트를 줬습니다. 그래서 미국 나스닥과 S&P 500 다우지수 널뛰기를 했죠. 이런 어떤 이유 때문에 과연 이 9월 달 미국의 기준금리는 인하 쪽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중간에 발표되는 고용지표와 CPI,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의 또 여하에 따라서 또 이런 분위기는 색깔을 또 달리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간에 미국은 이런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일본 은행 총재는 완전히 반대되는 입장 가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을 시사를 했어요. 그만큼 지금 일본이 저임금 상황에서 최근에 임금을 계속적으로 최저임금에서부터 전체적인 어떤 수준을 지금 올려놨습니다. 물가도 지금 일본이 계속적으로 피부로 와닿을 만큼 굉장히 가파르게 오른 그런 상황이라서 임금을 단기적으로 올리지 않으면 굉장히 어떤 이 경제적 이 기저에 있어서 이상현상이 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니까 일본은행 총재 역시도 지금 임금 상승 여력 때문에 금리 인상 단행해야 한다. 아주 단호한 어조로 얘기를 했는데 한국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면 이제 우리도 같이 내려야 되겠다는 어떤 시그널로 받아들여서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으로서의 어떤 금리적 역할을 굉장히 좀 탄력성 있게 가져갈 만도 한데 일본의 어떤 영향을 또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겠다. 결국 일본이 금리 인상해버리면 한국 역시 하늘이 기준금리를 내릴까 말까 참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불투명해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쪽은 상당히 지금 관세 부분도 그렇고 앞으로 물가 부분도 자신 있는 어떤 시그널을 내보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 시장 역시도 충분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가 잭슨홀에서 열린 미 연방준비제도 일본 내 이 금리 변화 어떤 식으로 예상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추가 금리 인상을 위한 조건이 갖춰지고 있다라는 말까지 던졌기 때문에 앞으로 일본 이 자본시장 상당히 금리 인상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는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시장 유동성이 가장 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필요한 시점이죠. 미국 경제가 계속해서 추진력을 가지고 군무를 떼기 위해서는 현금 유동성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금리에 딱 묶여 있으니까 이게 달러가 더 확산을 하지 못하는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거라. 그래서 계속 파월한테 금리 내려. 그런 어떤 압박에 가까운 어떤 이 요구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 와서 9월에 기준금리를 내리면 이게 그 영향이 전 세계적인 어떤 금리 인하 쪽으로 가기보단 미국 쪽 그러니까 관세가 전체적으로 장벽을 세우면서 미국이 자국의 경제 기조를 좀 높이기 위한 그런 드라이브를 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관세 영향 때문에 무작정 미국이 금리 인하한다고 타국이 그러니까 상대 교육국이 금리 인하를 할 계제가 못 된다는 얘기야. 관세 자체가 물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 경제도 긍정 부정 효과가 공존하고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을 따라가기에는 너무나 머나먼 정글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어떤 이 파월의 언급이 나오자마자 환율 시장이 조금 안정화되는 어떤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마저도 이번 주 말만 좀 그렇지 다음 주 되면 또 1,400원 또 까딱까딱하는 그런 어떤 이 움직임이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관세가 최대 변수죠. 아무리 이 관세 자체가 없었다면 미국의 어떤 금리 기조와 같이 동조화해서 갈 수도 있는데 이 관세 때문에 수출 여력 약화되지 국내 어떤 경기 부진 계속적으로 파고들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가격 태그가 달라지잖아요. 계속적으로 단가가 높아져. 미국 내 수출 품목에 대한 경쟁력이 계속적으로 떨어지는데 뭐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겁니다. 코스피는 어느 정도 이제 뭐 선방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3,100선이 지금 딱 갇혀 있죠. 관세 영향도 있고 금리 영향도 있고 또 환율 영향도 상당 부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 관세 협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자본시장도 뭔가 방향을 달리할 수도 있고 부동산 시장도 약간의 어떤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높다는 얘기입니다. 외국인이 뭐 1,800억 정도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사들이고 있지만 이거 작년 1조 이상 팔았던 어떤 이 스탠스를 좀 메우기 위해서는 이보다 더 적극적인 어떤 외국인 투자가 필요할 그런 어떤 시점에 와 있는데 일단 이런 식으로 미국이 금리를 낮추게 된다면 상당히 한국 경제로서는 명암이 엇갈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뭐 다우와 나스닥과 S&P 500은 뭐 일시적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코스피 시장도 덩달아 뭐 같이 영향을 받았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많죠. 이러면 뭐 한 3,300 정도 올라야 되는데 3,100선이 지금 딱 갇혀 있다. 이게 좀 가장 앞으로 자본시장이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한 어떤 이 방향성을 좀 보여주는 그런 어떤 힌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금 뭐 금리 부분은 아마 중앙은행과는 다른 그런 어떤 역주행을 하고 있는 시중은행. 하나는 동결하고 그 다음에 내리고 그런 어떤 스탠스로 가고 있는데 시중은행은 계속적으로 펌프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담대 금리를 계속적으로 올려서 결국 상반기 수익이익이 14조 원입니다. 와, 대단하다. 15조 원 가깝네. 전년 대비 무려 18.4% 증가했습니다. 역시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은행만 좋다고. 이래도 은행이 수익을 거두고 저래도 은행이 수익을 거두는 거야. 대출 수요 줄어버리면 금리 높이면 되는 거니까. 또 금리 내리라고 그러면 금리 낮추면서 대출 수요 늘려버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도 그냥 빨대 꽂을 수 있고 저쪽으로 가도 빨대를 꽂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은행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순이익이 15조에 가깝지. 단기 순이익만 보십시오. 와, 이거 어마무시합니다, 이거. 2021년 상반기 10조였는데 지금 2025년 상반기 15조에 가까워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금리 부분이 아주 예민하게 움직였다는 얘기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 자산시장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았는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그러니까 은행의 단기 순이익은 그만큼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은행으로부터 차주 대출을 땡겼다는 얘기입니다. 은행이 뭐 먹고 삽니까? 잊어먹고 살지. 이런 어떤 양상이 커지면서 또 한편으로는 국내 은행의 대손 비용이 뭐 두 자릿수 이상 늘어나면서 신용 위험 뭐 노란불이 계속해서 이제 커져가고 있다고 하지만 일단은 뭐 이렇게 이익을 땡기고 있는 그런 와중에 있는 상황에 있으니까 뭐 앞으로 경기도나 지속 그 속도에 따라서 중소기업, 개인 사업자, 취업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대손 비용이 확대될 가능성은 있죠. 일단 여기 기업의 어떤 이 관세 영향에 의해서 수출의 이 앞으로의 방향성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이 은행도 뭐 대출을 내준 거니까 이거 회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개인 사업자나 뭐 기업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당장의 손익이 결정이 나면서 이익보다는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하면 못 갚는 거야. 여러분 다 그냥 죄다 부실이 돼버리거든. 그리고 아파트 시장에서의 아파트 가치가 뚝 떨어지기 시작하면 은행도 굉장한 위기를 느낄 거예요. 담보대출이잖아. 일단 주택을 담보해서 돈을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급락하기 시작하면 이거 대출 회수 그러니까 약속된 날짜에 따라서 대출을 회수를 하는 게 아니라 은행도 급할 수밖에 없으니까 단기적으로 떨어지는 집값 바라보면서 빨리빨리 대출 내준 돈들 회수하기 위해서 빛의 속도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자본시장의 대변화는 결국 달러 가치 하락 그리고 원화 가치 상승이라는 상관관계를 낳게 되고요. 결국에 가서는 뭐 주식시장이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원화 가치가 상승하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뭐 긍정적인 영향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투자자들 마음이 그렇지가 않지. 뭔가 이자가 더 많은 달러 쪽으로 또 움직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모호한 어떤 이 시점이 올 수가 있고요. 중국 위안화 이제 강세 쪽으로 가면 뭐 더욱더 동조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수출 같은 경우도 명암이 엇갈릴 수가 있어요. 달러 약세가 지속이 되면 오히려 미국이 유리해지죠. 자기들 가격이 더 낮아질 수 있고, 원화 가치가 올라가 버리면 우리 제품 가격이 더 올라가. 관세 영향을 받아서 기본적으로 뭐 15% 받는다 쳐도 15% 오른 값으로 지금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는 건데, 수출품이 더욱더 가격 경쟁력이 약화가 될 수 있다. 반도체 수출 자동차의 뭐 성장도가 뭐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예측은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뭐 관세 부분도 무시 못하지 않습니까? 자동차 부분도, 반도체 부분도 그렇고, 수출이 뭐 급증하지만 결국에 와서는 뭐 급증하면 할수록 오히려 이익보다는 손해가 더 커질 수 있는 빵꾸가 날 가능성도 높아요. 성장세가 둔화될 가능성도 높고, 부동산 가격이 일시적으로 뭐 금리가 내려버리면 환율이 하락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겠다라고 하지만, 이건 우리는 예외를 적용해야죠. 무슨 예외냐? 부채입니다, 부채. 국민의 70%가 아파트에 딱 투자를 했어. 은퇴 세대. 근데 여기 대부분 대출이 물려 있습니다. 이게 대출이 아니고 자기 자산이면 이런 가능성이 충분히 점쳐질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자본시장이 엄청나게 변모되면서 이런 리스크는 아마 역대 이래로 가장 커졌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대출 규제 나왔고 시장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확산 일로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는 결코 한국 부동산 시장에 희소식이 될 수 없다. 오히려 반대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부채 문제 말씀드렸는데, 일본 버블기 최고 수준으로 지금 근접한 상태. 민간 부채 비율이 207%입니다. 일본이 버블기 214%예요. 당장 뭐 7% 차이밖에 안 나잖아. 이거 빵 하고 터져버리면 그냥 30년 전에 이 일본의 부채 비율인데 지금 30년 후에 207%라면 이거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거의 30배에 달하는 충격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미국도 부동산 시장 모기지가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중앙은행이 뭔가 기준금리 인하라는 이 악세를 밟아도 부동산 시장은 이전처럼 연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뭐 떨어지는 가계대출 금리, 그러나 반대적으로 주담대와 전세대출 금리는 역주행하고 있다는 그런 어떤 소식들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고요.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만 봐도 주택담보대출만 딱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다 많았어요, 다. 근데 주담대만 0.06입니다. 그만큼 이게 한국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어떤 이 자산 가치로서 아파트 시장이 지금 이 주머니 속의 바늘처럼 계속해서 허벅지를 찌르는 거라, 불편한 진실로 계속해서 남아있기 때문에 엄청난 이 변동성을 가진 요인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가계자산의 70%가 부동산인데 이거 어떡하냐고. 지금 은퇴자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파트 똘똘한 한 채 강남에 가지고 계신 분들, 그거 자칫 노후에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완전히 와르르 무너지게 되면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아파트 가치라는 건 개인 간의 거래에 의해서 그 가치가 딱 정해져 가는데, 정찰제가 아니잖아. 이거 몇 억 할 수 있는데 서로 내고 단계를 거쳐가지고 어느 정도 깎아주고 뭐 올려주고 뭐 이런 어떤 과정들이 완전히 이제 거래량이 죽어가면서 이런 거래들이 실종이 돼버리면 집주인들, 특별히 은퇴 이후에 노후 자산, 그러니까 현금을 환원해가지고 현금화 시켜야 되는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어요. 투매적 현상이 나타나지. 계속적으로 집값을 던지는 어떤 현상까지 이르게 된다면 뭐 엄청난 지금 이 9월에 대조정기가 올 수도 있다. 지금 가계부채 규모를 보시면 사상 최고치 경신하지 않았습니까? 1920조 원이에요. 뭐 연대 보는 줄 알아서 1920년대 1920조. GDP 대율 102.3, 연체율 1조. 이게 지금 내관이에요, 내관. 이거를 컨트롤 못하면 그냥 한국 경제에 그냥 아사리판이 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얘기죠. 가계부채 급증 원인 뭐입니까? 저금리 기조 계속적으로 유지가 됐죠. 우리나라만 지금 뭐 고금리 기조 5%, 6% 미국과 유럽이 매겼을 때 한국은 중앙은행에서 3% 정도 가져갔었습니다. 굉장히 저금리를 장기간 유지해왔죠. 그럼 뭐 부동산 가격 상승하고 연끌 매수했고 전세제도 보증금 대출 확산될 수밖에 없어요.
금리 인하가 오히려 불씨가 돼버렸고요. 주담대 잔액이 지금 1100조 원입니다. 1900 얼마입니까? 20조 원 중에 주담대가 1100조 원이야. 그러니까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얘기를 듣는 겁니다. 신규 대출 뭐 20% 증가했고 주담대 장기 뭐 반백년 주담대까지 있으니까 이게 뭐 끌고 오다 보니까 결국은 다 집값 자체가 자기 재산이 아니라 다 부채라는 얘기고, 부채 구조에 숨겨진 위험, 변동금리 비중이 지금 74%. 야, 변동금리면 이 자본시장의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서 금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데, 오를 가능성이 가장 많은 게 변동금리죠. 안정성이 없어. 그리고 40년 이상 초장기 대출 엄청나게 증가를 했었고요. DSR 초과 가구가 무려 33%. 그러니까 소득 대비 과대한 부채로 그냥 배를 두들기고 있었는데 이제 배째게 생겼다는 얘기야. 그냥 배째란 얘기입니다. 배째란 얘기. 그러니까 이런 어떤 양상들이 계속 지속해서 한국 부동산 시장에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지금 가장 시급한 건 주택시장 안정화입니다. 이게. 집값을 뭔가 확실하게 잡지를 못하면 전체적인 이 피라미드 자체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이게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경제 전체를 위협하는 구조적 내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집값 정상화, 집값 하향화, 집값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빨리 시행이 되지 못한다면 지금 관세도 물려있죠. 환율도 물려있죠. 금리도 물려있죠. 전방위적으로 정말 어려워지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단순히 무주택자를 위해서 집값을 안정화하는 그런 어떤 부분도 있겠지만 거시경제를 보더라도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잘못된 어떤 시장인가를 지금 고스란히 잠실주공 5단지 신고가 기록 버젓이 나오잖아. 이런 얘기들이 저번부터 2억 올랐어요. 32억 주고 산 잠실 아파트 7개월 만에 뭐 35억 됐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627 대출 규제 나와도 신고가는 속출하고 있다. 알바노냐? 우리만의 길을 가려야 한다. 근데 잠실주공 5단지 딱 뜯어보면 42억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근데 등기 없잖아. 등기가. 그죠? 그리고 38억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휘발성이 많은 신고가인지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거고, 똑같은 잠실주공 5단지 45억 2,500 등기 없습니다. 다 등기가 없어. 예. 그리고 잠실주공 5단지 뭐 호가도 지금 뭐 1억씩 내리고 있고요. 42억에서 41억, 38억에서 37억 5천으로 조금씩 내리는, 눈꽃만큼 내린다 진짜. 그러니까 자기들이 엄청난 고점에 치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눈물을 머금고 내려도 1억밖에 안 내린다는 그런 어떤 호가세의 견고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거래량 보십시오. 뭐 뚝 떨어져 가고 있고,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최고 상승 아파트 8월 11일부터 24일까지 단 한 건도 없어. 그냥 백지 상태입니다. 그죠? 강남구 8월 11일부터 24일 최고가 신고가 어디 있어? 없잖아. 백지야. 강남구 거래량도 뭐 이렇게 27건으로 뚝 떨어져 있고, 서초구 거래량도 지금 32건으로 뚝 떨어져 있고, 최고 상승 아파트 서초구도 8월 11일부터 8월 24일 단 한 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고가와 최고가가 얼마나 이게 신기루 같은 그런 어떤 가격인가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 1, 2차 127억 찍었다고 천만 엔션 취소 딱 떠버리지 않습니까? 바로 나오잖아. 서초구 아크롤리바 95억 찍었어. 95억 찍었는데 취소 거래가 딱 나왔다가 95억 찍고 49억으로 떨어져. 이거 무슨 거래야 도대체? 정말 이상하네. 그리고 송파구 장미 1차 잠실주공 5단지 장미 1차가 50억 찍었네. 자, 50억 찍었는데 등기가 없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27억 딱 최고가 찍고 27억 취소 바로 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최고가 신고가가 나와버리니까 시장이 신뢰를 못 받는 거죠. 그죠? 대신 노원구가 최고가 상승가를 찍고 있네. 4,400만 원. 그래도 풍선 효과는 일어나지 않네요. 4천만 원 정도 올랐네. 노원구도 지금 뭐 전체적으로 지금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 몇몇 좀 이렇게 뽑아서 놓은 최고가 상승 아파트가 그닥 그렇게 크게 풍선 효과를 받아서 오르지는 않았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거래량 134건으로 지금 그치고 있습니다. 강남 100억 신고가, 노도강 줄줄이 하락 거래인데 100억 신고가는 죄다 다 사기다. 취소, 등기 없고, 그죠? 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전 개인 의견입니다. 뭐 확실한 팩트는 모르니까. 근데 액면적으로 나오는 그런 거래가들 보시면 대부분 다 취소가 됐고 등기가 없다. 결국에 가서는 신규로에 가깝고, 노도강 실질적으로 실수요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파인데
이 부분이 하락하고 있다는 건 전체적으로 집값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궤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9월 달에는 더욱더 큰 파이로 떨어질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역시 지금 상황에서 집값 신고가 최고가는 굉장히 허울 좋은 그런 어떤 거래 가격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실질적인 가격 그 수순 좀 잘 들여다보시면서 차근차근 준비하신다면 좋은 기회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먹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